지금 생방송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당장 그 사람 밑으로 끌어내려! 전국 생방송 트로트 경연대회 준결승 무대. 한 남자가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꺼진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오직 아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맨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끌어내려던 경비원들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가야 손을 잡고 음방울 소리 따라 붉은 커튼 너머로 봄비가 내리네. 잠들 거라 내 사랑 나의 예쁜 다람쥐야. 엄마 품에 안겨서 예쁜 꿈을 꾸거라. 그 순간 VIP석에서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벌 여회장 서문정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저 사람 건드리지 마. 남자가 부른 노래는 세상에 단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24년 전 서문정이 5살에 사라진 아들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아기를 업고 무대에 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작은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트로트 경연대회 준결승 무대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공개홀의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카메라 8대가 무대 위 한 점을 향해 렌즈를 고정한 채 빨간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2,000석을 빈자리 없이 채운 관객들은 다음 참가자의 이름이 전광판에 뜨기만을 기다리며 프로그램 팸플릿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 통로에서 걸어 나온 남자의 모습은 객석의 누구도 심사위원석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강도현 29살의 무명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구겨진 흰 셔츠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등에는 10개월 된 아들 하준이가 포대기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셔츠 깃을 잡고 있었고 고개를 까딱이며 조명 불빛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왼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모서리가 찢어진 악보 뭉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의 관객들은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뒷줄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속삭임이 물결처럼 앞에서 뒤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저 사람 아이 업고 나온 거 맞아? 생방송에서 저래도 되나? 심사위원석에서도 당혹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옆자리를 팔꿈치로 툭 치며 이마에 손을 얹었고 다른 심사위원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눈앞의 광경이 맞는 건지 다시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앉은 심사위원은 채점표 위에 펜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도연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개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음향실의 음향 감독이 반주 시작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도연이 수십 번 연습했던 서정적인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리듬이 공개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었어요. 그는 음향실 쪽 유리창을 향해 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주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보이는 스태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경연 책임 프로듀서 오재필이 무대 뒤편 조정실에서
인터컴을 잡았습니다. 마이크 꺼. 저 사람 준비도 안 하고 올라온 거잖아. 제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리허설 때 음향 서버에 등록해 두었던 반주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짓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필은 모르는 척 입꼬리를 올렸거든요. 심사위원 한 명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방송에서 기본도 못 지키는 참가자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커진 음악 소리에 놀란 하준이가 도연의 등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켜져 있던 무대 마이크를 타고 공개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새어나왔고 몇몇 관객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왼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구두 밑창은 무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이 조명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꺼진 마이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무런 반주도 없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맨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가느다란 선율이었어요.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첫 소절이 무대 위의 남자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한 음절을 내뱉었고 마이크 없는 그 소리가 공개홀의 높은 천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던 객석이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먼저 앞줄이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이 뒤로 번져나가면서 2,000명의 시선이 무대 위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한 소절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중저음이 바닥을 훑고 후렴에 이르자 맑고 투명한 고음이 천장의 조명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홀의 공기 자체가 진동하는 듯 했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아내의 병실에서 밤새 삼킨 울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낯선 손님의 차를 운전하며 꾹 깨물었던 입술의 감각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분유를 타던 새벽 부엌의 정막과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소리 없이 내쉬었던 한숨이 전부 그 선율 안에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객석 한쪽 끝 VIP석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문정, 62세의 재벌 여회장이었습니다. 이 경연대회의 최대 후원자이자 유통기업과 문화재단을 이끄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백자 찻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잔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갈색 찬물이 하얀 바닥 위에 번졌지만 문정은 깨진 찻잔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두 눈은 무대 위의 남자에게, 정확히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박혀 있었습니다. 문정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좌석 팔걸이를 움켜잡았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무대 위 남자의 노래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잊은 적이 없는 멜로디가 아들에게만 불러주었던 바로 그 자장가가 낯선 남자의 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저 노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문정의 중얼거림은 공개홀의 어떤 마이크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귀에는 또렷이 닿았어요. 서기태, 57세. 문정의 이복동생이자 문화재단 부의사장이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누나의 창백해진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문정의 눈가가 붉어지고
양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태는 다시 시선을 무대 위로 옮겼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눈을 감은 채 노래하는 도연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기태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오른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안에서 어금니를 꽉 깨무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도연의 노래가 마지막 고음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반주도 마이크도 없는 맨목소리가 천장의 조명 아래에서 투명하게 울렸어요. 하준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의 등에 볼을 기댄 채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아이의 울음에 인상을 찌푸렸던 관객들도 이제는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 양쪽에서 경비원 4명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제필의 긴급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이 도연의 양팔을 잡으려고 한 발씩 다가섰습니다. 문정이 VIP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무대 제어 인터컴을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린 채로 버튼을 눌렀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무대 뒤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노래 끝날 때까지 다들 가만히 있어. 경비원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제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음향실 스태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어요. 기태의 시선이 무대 위의 도연에게서 벌떡 일어선 누나에게로 느릿하게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 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문정의 경악한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비추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기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고 마지막 음을 이어가려는 도연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선율과 등에 엎인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공개홀 안에서 하나로 겹쳐졌어요. 이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이 남자가 왜 아이를 업고 이 무대에 서야만 했는지를 알려면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시간 전 새벽 4시였습니다. 도연은 강남 한복판의 어두운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 손님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었고 도연은 밖으로 나가 손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광 노란색 대리운전 조끼의 등판에는 땀 얼룩이 번져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하루 종일 걸은 탓에 한쪽이 달아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대리운전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7건을 뛰었고 수입은 8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는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대리운전을 석 달째 하면서 모은 돈과 그 전에 있던 저축을 합쳐도 아내의 수술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거든요. 도연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려다 화면에 뜬 알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번호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호자 강도연 씨 되시죠? 윤세라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도연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도연은 대리운전 조끼를 벗을 겨를도 없이 큰 길로 뛰어나갔어요. 택시 한 대가 빈차 표시등을 켜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뒷문을 잡아당기며 병원 이름을 외쳤어요. 택시 안에서 도연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내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도연은 형광조끼를 입은 채로 중환자실 앞 복도를 달렸어요. 간호사가 면회복을 건넸지만 도연은 그것을 받아 입을 여유도 없이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운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혈색이 없었고 콧등에 걸린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얕고 불규칙했어요. 모니터 화면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안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와 도연의 앞에 섰어요.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판막 수술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 일주일을 넘기면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잊은 채 서 있었어요. 수술 일정을 확정하려면 오늘 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행정실에서 안내받으시죠. 의사가 돌아간 뒤 도연은 행정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수술 보증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낡은 통장의 잔액과 휴대전화 계좌에 남은 돈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도연은 행정실을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수신함을 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은행 3곳과 금융회사 5곳에 대출을 신청했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부족, 소득 증빙 불가, 담보 부재. 거절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전부 같았어요. 도연은 전화기 화면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리운전 조끼의 형광 노란색이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는 트로트 경연대회 준결승 출전표가 접혀 있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출전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상금 1억 원. 도연은 출전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대회의 준결승에 올라오기까지 6달이 걸렸어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세라의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악보를 펼치며 연습했습니다. 목이 갈라질 때마다 병원 정수기 물로 입을 축이면서 한 소절씩 되뇌었거든요. 그때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세라가 눈을 뜬 것이었어요. 도연은 면회복을 걸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의 눈이 도연을 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의 손은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세라는 힘겹게 도연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아래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짜냈어요. 경연 가야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당신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가. 세라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대신 이불 위에서 손가락으로 무대 모양을 천천히 그렸습니다. 네모난 무대와 마이크, 그 앞에 선 사람 하나. 힘이 빠진 손가락 끝이 이불 위에 남긴 자국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 뜻만큼은 선명했어요. 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세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병실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라가 더 힘들어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준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기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오늘 좀 급한데 하준이 몇 시간만 봐줄 수 있어? 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도연아, 나 지금 강원도 현장이야. 이번 주는 도저히 서울 못 올라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으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평소 하준이를 예뻐해 주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오전 출근이 있어서 아이를 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전화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병원 안에 있는 임시 돌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로비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방이었어요. 직원은 도연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 접수는 어려워요. 도연은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고 오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이 그렇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복도로 돌아온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진한 남색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결승 무대는 오전 11시에 시작되고 참가자 등록 마감은 10시였어요. 도연은 다시 중환자실 유리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 너머로 세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세라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준이를 업고서라도 경연장에 가기로요. 도연은 병원 1층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밤새 운전하느라 충혈된 눈이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조끼를 벗고 사물함에 넣어둔 흰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다림질을 할 수 없었기에 젖은 손으로 주름을 최대한 폈습니다. 소매를 접고 옷깃을 바로잡고 구두끈을 다시 메었어요. 락커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하준이의 기저귀 4장, 분유통 하나, 손으로 그린 악보 뭉치, 그리고 리허설 때 녹음한 반주가 담긴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악보 뭉치 맨 뒤쪽에 세라가 끼워 넣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접힌 메모지 안에는 세라의 가느다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하준이를 데리러 간다고 말한 뒤 도연은 신생아실 옆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하준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두 팔을 벌렸어요. 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작은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빠랑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조금만 착하게 있어. 하준이가 도연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묶고 낡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뒤를 돌아보는 눈에는 세라의 병실 창문이 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도연은 등에 업힌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직 아니라 지하철은 한산했지만 아기를 업고 탄 젊은 남자를 몇몇 승객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도연은 그 시선들을 못 본 척하며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의 어둠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연의 머릿속에는 세라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 그렸던 네모난 무대가 마이크 앞에 선 사람 하나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시작까지 30분도 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방송국 공개홀 입구에는
꽃바구니와 응원 현수막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기획사 로고가 박힌 검은색 승합차들이 건물 앞에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10분을 달려온 터라 이마와 목덜미에 땀이 흘렀고 등에 엎인 하준이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참가 등록 직원이 도연의 출전표를 확인하다가 포대기 안에 하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도연의 얼굴에서 아이에게로 다시 아이에게서 출전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잠깐만요. 아동 동반 출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없는 아동은 참가자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연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봤는데 전부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동안만 업고 있겠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돌아온 목소리는 경연 책임 프로듀서 오재필의 것이었습니다. 재필은 대기실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주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구겨진 셔츠와 낡은 가방 그리고 등에 묶인 아이에서 차례로 멈추었습니다. 재필은 도연의 사정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참가 취소 처리합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필이 클립보드에 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참가 취소 동의서였어요. 도연은 서류를 받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딱 한 곡만 부르면 됩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아이를 업고 있게 해주십시오. 재필은 도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생방송 망칠 일 있습니까? 규정 위반인 건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재필은 뒤를 돌아 음향 감독에게 손짓했습니다. 음향 감독이 다가오자 재필은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어요. 음향 감독의 표정이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음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의 이름으로 메인 서버에 등록되어 있던 리허설 반주 파일이 삭제되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재필이 경비원에게 도연을 내보내라고 손짓한 순간 도연은 서류를 밀쳐내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단 참가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대기실 풍경은 도연이 서 있는 곳과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기획사 소속 참가자들은 저마다 스타일리스트가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고 매니저들은 노트북 화면에 띄운 무대 동선을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조명을 맞추는 참가자도 있었고 성대를 풀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도연의 등에 묶인 아이에게로요. 한 참가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도 따라서 화면을 켰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파문처럼 대기실에 퍼졌습니다. 저거 봐, 진짜 애 업고 왔어. 방송에서 동정표 받으려는 거 아니야? 인기 참가자의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도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획사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도연을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픈 아내의 어린아기까지 참 준비도 철저하시네. 사연 팔아서 방송 분량 따려는 거죠? 도연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감정이 터질 것 같았고 등에 엎인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대기실 구석에 놓인 빈 의자를 찾아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참가자들이 의자를 복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목을 풀 수가 없잖아.
저쪽으로 좀 나가요. 도연은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복도 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작진까지 가세해서 도연의 낡은 가방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대기실 밖으로 옮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방의 지퍼가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악보 뭉치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흩어졌고 분유통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기저귀 4장이 포장재 미끄러지며 누군가의 구두 앞에 멈추었어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배려가 아니었어요. 참가자들은 바닥에 흩어진 기저귀와 분유통을 내려다보며 눈짓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입을 가린 채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주변의 큰 목소리와 낯선 분위기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은 왼손으로 하준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악보를 주워 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종이를 하나씩 집어 올리는 도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구두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접힌 메모지였어요. 세라가 악보에 끼워 놓은 응원 쪽지였습니다. 도연은 누군가의 발에 밟히기 직전 무릎으로 기어가 그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종이 한쪽 모서리에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지만 안쪽의 글씨는 무사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가슴에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인기 참가자의 매니저가 바닥에 떨어진 USB 메모리를 구두로 밟고 지나간 것이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외피가 갈라지면서 금이 간 소리가 도연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매니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 경연용 반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파일이에요. 매니저는 도연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장비 관리도 못하면서 남 탓하지 마세요. 매니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갈라진 USB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외피 틈 사이로 내부 기판이 드러나 있었고 접촉 부위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리허설 때 직접 녹음한 반주 파일이 저 안에 들어 있었어요. 새벽마다 병원 복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박자를 맞추며 완성한 반주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줄 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때 제필이 대기실 입구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뒤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필은 바닥에 흩어진 기저귀와 분유통, 무릎을 꿇고 있는 도연을 한번 훑어본 뒤 음향 감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인 서버에 이 사람 반주 파일 남아있나 확인해봐. 음향 감독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노트북 화면을 여는 신용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버에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제필은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반주 파일도 없고 USB도 고장났으면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요. 참가 취소입니다. 도연은 무릎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갈라진 USB를, 다른 손에는 주워 모은 악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아직 등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발치에는 기저귀와 분유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목을 빼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조명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제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물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연은 갈라진 USB와 악보를 가방에 넣고 바닥에 기저귀와
분유통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지퍼가 고장난 가방을 팔로 꼭 안은 채 그는 대기실 밖 복도로 밀려났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도연은 하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대기실 안에서는 이미 다음 참가자의 이름이 불리고 있었고 스피커에서 화려한 반주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의 가슴 안주머니에는 세라의 쪽지가 들어 있었지만 아직 펼쳐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도연은 복도 끝 창문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갈라진 USB를 꺼내 방송국 복도에 놓인 공용 노트북에 꽂아보았어요. 화면에 파란 로딩바가 한번 깜빡이더니 장치를 인식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연은 USB를 빼서 접촉 부위를 셔츠 소매로 닫고 다시 꽂았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화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갈라진 플라스틱 틈 사이로 보이는 기판의 납땜 자국이 새벽마다 이어폰을 끼고 박자를 세며 녹음했던 시간들처럼 작고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USB를 가방에 넣고 복도를 걸어 음향실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음향 감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도연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리허설 때 제 반주 파일을 서버에 올려놓았거든요. 그거라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음향 감독은 도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버에 파일이 없습니다. 확인했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도연은 분명히 리허설 당일 직접 파일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음향 감독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시스템 오류였을 수도 있다는 말만 남기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음향실 앞에 서서 이마를 유리창에 기댔어요. 반주가 없었습니다. USB도 부서졌고 서버 파일도 사라졌습니다. 준결승 무대에 올라갈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그때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도연은 한 손으로 하준이의 다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윤세라 환자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수술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늘 예정된 수술 일정을 다음 주로 미뤄야 할 수도 있어요.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도 형광등의 하얀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화기 연락처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대부업체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지난달 한 번 전화를 걸었다가 이자율을 듣고 끄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었어요. 그 순간 하준이가 포대기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도연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도연의 귀 아래를 잡았고 까만 눈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연은 하준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빨간 버튼을 누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도연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워 모은 악보 뭉치를 꺼내 구겨진 종이를 한 장씩 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뒷면에서 낯익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세라의 손글씨였어요. 병원 메모지에 가느다란 볼펜으로 적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우리 가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야. 도연은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를 확인하듯 천천히, 두 번째는 숨을 멈춘 채, 세 번째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로요. 세라가 언제 이 쪽지를 악보에 끼워 넣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이 글씨를 적었을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도연은 쪽지를 악보와 함께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다시 제필이 서 있는 조정실 앞으로 갔어요.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한 소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필은 클립보드를 만지작거리며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무대에 한 발이라도 올라오면 경비를 부릅니다. 제필은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제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스피커에서는 다른 참가자의 화려한 무대가 진행되고 있었고 객석에서 터지는 환호 소리가 복도 벽까지 울려왔습니다. 도연은 낡은 가방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야간 대리운전을 뛸 때 술 취한 손님들을 부르거나 어두운 골목에서 신호를 주기 위해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휴대용 소형 확성기였습니다. 낡아서 흠집투성이었지만 배터리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확성기를 볼륨 최대치로 맞춘 뒤 셔츠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포대기 끈을 뼈가 시릴 정도로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자신의 본래 출연 순서가 다가오자 전광판에서 도연의 이름이 삭제된 채 다음 참가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통로 철문을 열고 다음 참가자를 안내하려는 바로 그 찰나 도연의 구두 밑창이 무대 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 사람 뭐야? 잡아요. 스태프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도연의 발걸음은 무대 중앙의 거대한 조명 아래에 닿은 뒤였습니다. 조정실에서 오재필이 벌떡 일어나 인터컴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지금 생방송 망칠 일 있어요? 무대 마이크 전원 당장 내려. 경비원 투입해. 스피커에서 툭 하고 불쾌한 파열음이 나며 무대 마이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관객들이 동요하며 술렁이기 시작한 그 순간 도연은 당황하지 않고 꺼진 마이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셔츠 안쪽에서 낡은 소형 확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거친 기계음과 함께 확성기가 켜졌습니다. 도연은 2천석의 객석을 향해 그리고 빨간불이 켜진 카메라 렌즈를 향해 확성기를 대고 묵직한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반주 파일은 삭제되었고 무대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공개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계음 섞인 작은 확성기 소리였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도연은 VIP석에 앉은 이 경연의 최고 책임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딱 한 소절만 반주 없는 제 맨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도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확성기마저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폐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날 것 그대로의 소리만으로 2,000명의 관객과 맞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라의 쪽지에 적힌 문장이 가슴 안주머니에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음을 떼었습니다. 험한 자갈길도 가시밭길도 내가 다 걸을 테니 너만은 아프지 마라 너만은 울지 마라 내 삶
멈춰도 너를 지켜내리라. 하늘이 내게 준 단 하나의 전부야. 처음 네 마디는 어릴 때부터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자장가였습니다. 누가 불러주었는지도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선율이었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사라진 도연에게 남은 유일한 조각이 바로 이 네 마디의 멜로디였습니다. 나머지 소절은 도연이 직접 만들었어요. 보육원의 좁은 방에서, 공사판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세라의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그가 살아온 모든 밤이 녹아든 트로트였습니다. 맨목소리의 첫 음이 공개홀의 공기를 갈랐어요. 낮고 떨리는 시작이었지만 소절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후렴에 이르자 도연의 고음이 천장을 향해 솟아올랐고 마이크 없이도 2천석의 객석 끝자리까지 닿는 듯 했어요. 하준이는 아버지의 등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자장가의 후렴 부분이 시작되자 아이는 포대기 안에서 몸의 긴장을 풀고 도연의 등에 볼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어요. VIP석에서 문정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찻잔을 떨어뜨린 것도, 기태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은 것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노래가 마지막 음에 다다랐을 때 공개홀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정막이 먼저 왔고 그 정막 위로 박수 소리가 1명, 2명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의 중년 여성이 먼저 일어섰고 그 옆자리가 따라 일어섰어요. 뒷줄에서도 의자가 접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기립박수가 파도처럼 객석 전체를 휩쓸었어요. 심사위원석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아까 도연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심사위원이 급히 채점표를 다시 펼쳤고 옆에 심사위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대 위에 도연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펜을 내려놓았던 가장 오른쪽 심사위원은 이제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필은 조정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경비원들은 무대 양쪽 계단 위에 올라선 채 멈춰 서 있었고 문정의 인터컴 명령 이후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등에 엎인 하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박수소리 사이로 그의 귀에만 들렸어요. 문정은 VIP석에서 아직 일어선 채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무대 위에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팔걸이를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4년 동안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자장가가 지금 눈앞의 낯선 남자에게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전화기를 꽉 쥐고 무대 위에 도연과 일어선 누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고 날카로운 선을 그리며 다물어졌어요. 박수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다가왔어요.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카메라의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생방송 중간 광고가 시작되자 공개홀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오가거나 옆 사람과 방금 본 무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무대 위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대 뒤편 통로로 내려왔어요. 제필이 보낸 경비원 2명이 양쪽에서 도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정의 수행비서 박선우였어요.
54세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출입증을 경비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분을 대기실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들은 출입증에 적힌 직함을 확인하고는 손을 거두었어요. 선우는 도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대 뒤편의 VIP 전용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문정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방 안에는 가죽 소파와 낮은 탁자, 벽면 한쪽에 걸린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문정은 도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도연의 얼굴에 박혀 있었고 눈가에는 아까 VIP석에서 고인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등에 엎인 하준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는 문정을 바라보며 누구인지를 물으려 했지만 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방금 부른 노래, 제목이 뭡니까? 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지막 음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제목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었는데 네 마디밖에 몰라서 나머지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작곡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불러준 건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5살 전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문정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한 발 다가오더니 도연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어요. 도연의 이마선과 눈매, 코의 각도를 하나하나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위에 새로운 얼굴을 겹쳐보는 것처럼요. 문정은 한 발 물러서며 소파 팔걸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죽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는 곡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24년 전 내 남편이 어린 아들을 위해 짧은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작곡가였어요. 그이가 멜로디를 만들면 내가 가사를 붙여서 매일 밤 아이에게만 불러줬습니다. 녹음한 적도 악보로 남긴 적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나와 남편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던 아이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정을 바라보았어요. 문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9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보냈어요? 5살 무렵에 지방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이름도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문정의 숨이 한번 크게 들이쉬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의 서울 하늘이 오후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문정의 눈에는 24년 전에 어느 가을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문정의 아들 한준우는 5살이었어요. 지역 어린이 음악 축제에서 아이는 무대 뒤편 놀이공간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에 화재 경보가 울렸고 수백 명의 관객이 출구로 밀려나갔어요. 혼란 속에서 준우가 사라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반대편 출구를 지키고 있었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후문 근처였어요. 그 뒤로 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정은 도연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29살. 24년 전 5살이었던 아이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도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 자장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문정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정은 도연의 얼굴에서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선, 눈 아래 작은 점, 입을 다물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하나하나가 오래된 사진첩 속 남편의 얼굴과 겹쳐졌어요. 그때 하준이가 등에서 잠결에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자장가의 후렴을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어요. 귀에 익은 그 멜로디가 대기실 안에 조용히 퍼지자 하준이는 아버지의 등에 볼을 다시 기대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정의 두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4년 전 어린 준우도 똑같았거든요. 잠투정을 부리다가 그 후렴만 들으면 엄마의 품에 볼을 기대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24년의 시간을 뚫고 문정의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어요. 문정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작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참가자를 특별심사 대상으로 남겨두라고.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필이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규정상 이 참가자는 이미 출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동 동반 출입 규정 위반의 반주 파일 미등록까지 특별심사 대상으로 남기는 건 어렵습니다. 문정은 제필을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으로 이의 제기하지 마세요. 제필의 입이 한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반박하려다 문정의 표정을 보고는 클립보드를 가슴에 안은 채 뒤로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대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문정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무명 참가자입니다. 문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고 손가락 끝이 소파 가죽 위에서 가느다란 원을 그렸어요. 잠시 뒤 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기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자 문정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개홀 2층 복도에서는 기태가 유리난간에 기대선 채 아래층 VIP 대기실 방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문정과 도연이 대화하는 동안 제필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기태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쪽 손으로는 양복 안주머니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하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기태는 유리난간 너머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단 창고에 있는 24년 전 기록 박스, 지금 바로 가져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끄는 기태는 복도 끝에 걸린 대형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연대회 공식 포스터였어요. 그 위에는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 당신의 목소리가 별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단 창고에는 24년 전 어린이 음악 축제와 관련된 서류, 사진, 보고서가 봉인된 채 보관되어 있었어요. 기태가 직접 봉인을 지시했던 상자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태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방금 끝난 생방송의 녹화분을 되돌려 도연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얼굴을 확대하고 옆에 오래된 사진 파일 하나를 나란히 띄웠어요. 24년 전 5살이던 어린 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기태의 눈이 두 얼굴을 번갈아 훑었어요.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이마선과 어린 준우의 이마선이 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기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필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강도현, 반드시 경연에서 제거해. 수단은 상관없어. 경연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의 간이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밤새 세라 곁을 지키다가 새벽녘에야 복도로 나와 고개를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허리 아래쪽이 시큰거렸어요. 도연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어요. 보육원 동기 형이 보낸 문자, 이웃 아주머니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3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동기 형의 문자를 먼저 열었어요. 도연아, 인터넷에 내 기사 떴는데 이게 뭐야? 전화 좀 해라. 도연은 무슨 기사인지 몰랐습니다.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쳤어요. 화면이 바뀌자 도연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아픈 아내와 아기 이용한 동정표 참가자, 생방송 무단 난입 논란, 트로트 경연 생방송 중 제작진 밀치고 무대 점거한 참가자의 정체, 아이를 방패 삼은 무명 가수 경연 조작 의혹까지. 기사마다 도연이 경비원들 사이를 밀치고 무대에 올라가는 장면이 캡처되어 있었는데 영상의 앞뒤가 잘려 있었어요. 도연이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부른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고 경비원과 몸이 부딪힌 순간만 반복 재생되도록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사를 3개까지 읽다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기태가 밤사이에 움직인 결과였어요. 기태는 자신이 투자한 홍보업체에 전화 한 통을 걸었고 홍보업체는 새벽까지 기사 5건을 주요 포털 사이트에 배포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의 보안 영상은 기태의 지시를 받은 제필이 편집팀에 넘겼고 편집팀은 도연이 제작진을 밀치고 난입한 것처럼 영상을 잘라 기사에 첨부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악보를 주워 모으는 장면도 매니저가 USB를 밟는 장면도 전부 삭제된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제필의 번호였습니다. 강도연 씨, 방송국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관계로 출연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방송국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필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꺼진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출연 정지. 준결승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무대에 설 자격 자체를 빼앗긴 것이었어요. 도연은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충혈된 눈, 까칠하게 자란 수염, 병원 간이의자에서 잔 탓에 한쪽으로 눌린 머리카락. 도연은 찬물을 2손에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 목을 적셨지만 수건을 찾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 그대로 거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도연이 야간에 일하던 대리운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연 기사님, 고객 항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부정적인 기사가 뜨는 바람에 당분간 기사 계정을 정지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수입마저 끊긴 것이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연 상금도 대리운전 수입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라의 수술 보증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채였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심박수는 아침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지만 세라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습니다.
도연은 세라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경연 잘 끝났어.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데 분위기가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세라의 손을 잡은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라는 남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묻고 싶은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온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세라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도연은 간이의자 밑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출연 정지 통보서와 갈라진 USB를 하준이의 담요 아래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세라가 볼 수 없는 곳에 넣어야 했거든요. 같은 시각 문정은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선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도연이라는 참가자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선우는 이미 도연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먼저 보고할 것이 있었어요. 회장님, 부이사장님 쪽에서 회장님의 만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간 상황이라 회장님이 특정 참가자와 접촉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기태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어요. 기태는 문정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에 연락해 도연 관련 면담 요청을 전부 보류 처리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문정이 도연을 만나려 하면 자연스럽게 일정이 밀리도록 설계한 것이었어요. 기태는 문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 강도연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인터넷 기사 보셨죠? 아픈 아내와 아이를 이용해서 방송에서 동정표를 받으려 했다가 들통난 사람이에요. 누나한테 접근하는 것도 같은 수법일 수 있습니다. 문정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문정은 선우를 불렀어요. 기태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도연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어린 시절 들어갔다는 보육원부터 찾아가 봐요.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서울역에서 지방행 기차를 탔어요. 도연이 5살 때 들어갔다는 보육원은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우는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어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운동장의 그네는 한쪽 줄이 끊어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화분에는 마른 꽃줄기만 남아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우가 24년 전 입소 아동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무실 한켠의 철제 캐비닛을 열었어요. 선우는 입소대장을 펼쳤습니다. 24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는데 이상한 점이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입소 날짜 위에 수정액이 덧칠되어 있었고 그 위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날짜가 바뀐 흔적이었어요. 발견 장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내 골목이라고 적혀 있던 것이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다시 보육원 앞으로 수정되어 있었어요. 한 아이의 기록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우가 원장에게 이 수정 흔적에 대해 묻자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